실리 축구. 이번 시즌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팀의 경기 스타일을 철저히 분석한 다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을 토대로 경기 모델을 또다시 바꿔버립니다. 겉보기엔 게임처럼 오늘은 선수비 후역습, 내일은 점유율 기반의 지배적인 축구, 손바닥을 뒤집듯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감독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축구 철학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리버풀은 팀 스포츠가 무엇인지 감독, 코치, 선수 모두 이해하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또 실리적인 운영을 하며 결과를 잘 챙겨왔는지 간단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그 자체. 이번 경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경기 통계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점유율 70대 30, 슈팅 27회 대 2회, 빅찬스 3회 대 1회, 파리 생제르맹이 90분 동안 경기 통제권, 위협적인 상황을 어느 만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결과는 1대 0, 리버풀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확히 위에 나온 통계들이 위리겐 클롭의 스타일과 아르네 슬롯의 스타일이 어떻게 다른지 대답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클롭이었다면 경기의 승패가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적어도 슈팅 27회를 얻어맞는 상황에서 2회만을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두 팀 간의 공수전환이 빠르게 이어지면서 최소 2골 이상 터지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흥미로운 경기 양상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르네 슬롯은 정확히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운이 조금 더 따라서 1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온 것이지만 선수비 후역습에 대한 의도, 목적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아르네 슬롯의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경기 총평을 보시죠. 오늘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와 많은 유사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뛰어난 볼 소유 능력을 지닌 팀을 상대했습니다. 경기 전에 이미 말했듯이 여기서 우리가 볼 점유율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유일하게 탓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3번에서 6번 정도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했음에도 마지막 터치에서 더 정확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곳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운이 좋았을 겁니다. 전반전에 우리에게 운이 따른 순간은 흐비차의 골이 간발의 차이로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경기 내내 몇 차례 역습을 통해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살리지 못했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서야 상대를 제대로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르네 슬롯의 인터뷰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와 유사한 점, 두 번째로는 파리 생제르맹의 뛰어난 볼 점유율 인지, 리버풀은 선수비 후 역습 선택, 세 번째로 흐비차의 득점 취소와 같은 행운, 네 번째 리버풀도 역습 찬스는 있었으나 마지막 패스에서의 아쉬운 선택,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알리송의 신들린 선방. 이렇게 딱 5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얘기해보죠. 점유율 포기. 지금 보시는 경기 스탯은 2월에 있었던 에티하드 원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르네 슬롯이 말한 맨시티 경기와의 유사점은 지금의 수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또한 맨시티 원정 2대 0 승리, 파리 원정 1대 0 승리. 물론 결과는 승리로 끝났지만 제3자 팬들 혹은 몇몇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프리미어리그 1위팀, 챔피언스리그 리그페이지 1위팀이 화려한 공격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아르네 슬롯이 이 두 팀 상대로 점유율을 포기해버린 것일까? 높은 점유율을 가진 기술적인 팀의 약점은 뒷공간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전세계 어느 팀도 기술적인 선수들을 바탕으로 지배적인 경기 점유율을 가져가는 동시에 빠른 역습에 대응할 수 있는 피지컬적인 역량, 그리고 공간 방어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리버풀은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을 바탕으로 특정 스타일에 치중되지 않은 밸런스 유형의 팀이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맨시티와 같이 스페인 감독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있는 팀을 상대로는 경합, 트랜지션, 로우 블록 이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위리겐 클롭이 만들어 놓은 역습에 대한 이해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 장면을 통해 보시죠. 지금과 같이 상대가 볼을 점유한 채 전체적인 라인을 올리게 되면 볼이 끊겼을 때의 후방 숫자를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라벤베르가 측면의 볼을 잡는 시점에서도 4대4 싸움을 만들어낼 수 있고 넓은 공간을 소보슬라이, 디아스를 활용하여 공략할 수 있죠. 또 다른 장면에서도 조타가 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양측면에 살라, 디아스가 벌려주며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지극히 당연하게도 높은 점유율을 토대로 라인을 올리는 팀을 공략하는 방법,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한 역습, 이거 하나만 보고 경기에 임한 것이죠. 아마 2차전도 매우 높은 확률로 리버풀은 라인을 내릴 것입니다. 코나테 퇴장 논란? 전반 25분에 나온 코나테와 바르콜라 간의 컨택에서 이게 퇴장을 당할 만한 상황이었나 아닌가에 대한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기 장면으로 보시죠. 센터백인 파초가 바르콜라의 위치를 확인한 뒤 곧바로 코나테 뒷공간으로 길게 넣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터치를 가져가지는 못했고 그 볼이 앞으로 이어지면서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바르콜라가 터치하기 직전 코나테가 어깨로 강하게 푸시한
푸시하며 바르콜라를 밀어냅니다. 주심은 지금의 상황을 파울로 인지하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경기가 중단된 사이 VR을 통한 잠재적인 퇴장 여부를 체크합니다. 결과는 퇴장이 아니다. 이를 다시 되돌려 보겠습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행동인가 밖에서의 행동인가. 만약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뤄진 행동이라면 VR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페널티킥 여부입니다. 페널티킥을 주면서 레드카드까지 주게 된다면 추후 출전 금지까지 포함해서 3중 처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나친 수준으로 고의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페널티킥과 레드카드를 동시에 꺼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VR실에서 체크하는 부분이 잠재적인 레드카드 여부라고 나와 있다면 이는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이뤄진 행동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나테의 행동은 레드카드를 받을만 했는가? 여기서는 우리와 같은 비전문가가 더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VOR에서도 정식 심판들이 현재 장면을 돌려보면서 판단을 내리며 만약 확실치 않다면 주심에게 최종 결정을 하게끔 온필드 리뷰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VOR에 있는 심판들에게 있어 이는 레드카드급이 아니라 판단했고 주심 또한 이미 파울 자체를 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코나테의 행동을 반칙이라고 언급할 것이라면 진작에 주심이 휘슬을 불고 저 자리에서 프리킥을 선언했어야 합니다. VR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득점 여부, 골을 넣기 전 파울 여부, 오프사이드, 반칙, 골라인과 같은 행동. 두 번째로는 페널티킥 판정, 올바른 페널티킥 판정인지 그 과정에서 반칙은 없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렉트 퇴장 여부, 심한 반칙 플레이, 폭력적인 행동, 명백한 득점 기회 방해, 모욕과 공격적인 언행. 네 번째, 잘못된 선수에게 카드가 주어졌을 때, 말 그대로 잘못된 선수에게 경고 카드를 주었을 때 번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나테에게 적용된 것은 다이렉트 퇴장 여부입니다. 그 안에서도 명백한 득점 기회를 방해하며 경기 양상을 뒤바꿀 만한 행동이었는가 체크하는 것이죠. 소유권이 확실한 상황에서 선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확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이렉트 퇴장을 꺼내는 건 옳지 않죠. 리버풀 팬 입장이 아니라 해도 지금의 상황을 퇴장으로 주기엔 소유권이 너무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파울의 개념으로 본다면 심판의 성향에 따라 충분히 불릴 수도 있고 불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퇴장을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을 뿐이지 박스 바깥에서 경고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상한 판단이라고 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논쟁될 거리는 아니지 않나 싶네요. 알리송 베커 1대0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 알리송의 신들린 선방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히 맨 오브 더 매치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된 알리송 베커, 그의 활약을 수치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9번의 세이브, 2.26골에 해당되는 수준의 세이브, 6번의 다이빙 세이브, 페널티 박스 안에서 4번의 세이브, 강한 압박을 받는 와중에 45%의 롱볼 성공률, 간단히 9번의 세이브를 통해 2골 이상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더 설명할 부분이 없죠. 추가적으로 이번 클린시트를 통해 알리송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클린시트 22회를 달성하면서 페페레이나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알리송이 챔스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한다면 자신의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19 시즌에도 놀라운 선방으로 비기어를 가져다 준 알리송이 이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9번의 유무, 자세한 경기 분석, 피드백은 다음 2차전이 이뤄지기 전에 영상 제작을 하겠지만 경기 향방을 가른 부분은 박스 주위에서 박스 안에서의 9번이 가진 영향력 차이라고 봤습니다. 인터뷰에서도 오늘은 엘리엇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를 기록한 다르윈 누네스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투입된 후 우리는 이전보다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누네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르윈 누네스에 대한 칭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누네스에게 좋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바로 경합입니다. 이 하나가 정말 컸고 왜 토너먼트와 같이 한 골 싸움을 해야 하는 단기전에서 9번의 능력이 중요한지 지금의 장면이 대답해줍니다. 후반 86분 알리송이 중앙에서 압박 없이 롱킥을 통한 다이렉트 볼을 전개하려 합니다. 리버풀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시죠. 애초에 이날 경기는 쇼패스를 통한 볼 전개에 초점이 맞춰진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수비 최종 라인에서 4-5명의 선수가 붙어있으면서 이 롱볼에 대한 반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하나가 결과를 뒤바꿀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상황이 있기 전 살라마저 엘리엇으로 교체하면서 실질적인 공격수는 다르윈 누네스 말고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미드필더 2명이 마크맨 하나씩 잡아주고 아놀드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4대4 싸움을 만들어두고 있죠. 알리송의 롱킥은 9번 다르윈을 향해 갑니다. 알리송의 롱킥이 9번을 향해 가기만 하면 여기서 1차 목적은 달성한 것입니다. 다르윈이 마르키뉴스와의 경합에서 볼을 지켜낼 수 있는가, 경합에서 이겨내고 다음 동작으로 이어줄 수 있는가, 그 여부가 중요하죠. 메갈리스터는 누네스의 헤더를 받기 위해 앞으로 전진. 다음 장면을 보시죠. 마르키뉴스와의 경합에서 승리하며 누네스가 볼을 따낸 상황에서의 포지셔닝을 봅시다. 메갈리스터가 같이 전진해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다 중앙으로 이끌고 갔다 보니 지금과 같은 공간이 발생해버립니다. 첫 번째로는 경합이 당연히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로는 레프트백 멘데스의 대인 수비 미스가 컸습니다. 센터백 2명은 당연히 박스를 보호하기 위해 미드필더와 함께 중앙으로 공간을 좁혔지만 지금과 같이 지나치게 좁혀지게 되면 당연히 측면이 비겠죠. 멘데스가 교체 투입된 엘리엇을 잠시 잊어버리면서 다음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다르윈 누네스가
영리하게 반대 공간을 보고 패스. 멘데스는 이미 한참 늦었죠. 엘리엇이 깔끔하게 팝포스트로 밀어넣으며 선취 득점 그리고 결승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파리 생제르맹은 전문 9번 없이 경기를 치렀고 리버풀은 경기 후반 전문 9번을 넣어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고 결승 득점을 넣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축구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결론, 아르네 슬롯의 행운이 따른 승리라는 언급을 할 만큼 경기력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해답을 알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2차전은 프리뷰, 리뷰 모두 진행하기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